네, 신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년 들어서 내외신 기자단을 합동으로 만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외교안보 분야 연도무 보고를 가졌습니다. 정부로서는 새벽두 북한의 사책 실험 도발 이후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는 상황의식을 갖고 있으며 오늘 외교안보 분야 업무 보고도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이루어졌고 또 대통령의 말씀도 이러한 분위기를 많이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연도 업무 보고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외교국방 통일부서의 커다란 주제는 평화 통일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1월 13일 대국민담화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근본 북한의 핵실험이 동북아 지역의 안보 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가 있고 북한 핵 문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오늘 보고는 안보 태세, 외교 선순위, 남북 관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4대 중점 추진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로는 북한 도발 위협에 전방위적으로 총력 대응하고 둘째로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며 셋째로는 외교안보 환경 변화를 능동적 전략적으로 활용해 나가고 넷째로는 국민과 국제사회와 더불어 올바른 통일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금년도 외교안보 분야 보고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북핵 대응과 평화통일 외교를 주제로 금년 한 해 북한의 사책 실험에 따른 당면 안보 위기에 총력 대응하면서 평화통일 외교를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대통령께 보고드린 연도 보고 자료는 여러분들께 곧 배포해 드릴 것으로 알고 있으니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 전략의 핵심 내용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현재 우리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금년에는 신년 벽두부터 북한에서 감행한 핵실험으로 인해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전 세계에 커다란 그런 파장을 야기하였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비단 한반도와 동북아 차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지형에도 여러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블링켄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면담에서 제가 근본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도전이라고 했는데 현재 100여 개 국가와 국제기구들이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서 보듯이 북한 핵실험 이후 국제정세는 전체 국제사회와 북한의 구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불과 열흘 만인 1월 16일 작년 이란 핵협상 타결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조치 해제가 이루어졌는데 북한의 근본 핵실험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것인지를 극명하게 대비시켜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정부는 지금 미국 등 우방국 그리고 유엔 안보리사국들 그리고 중국, 러시아 등 모든 유관국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담은 안보리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양자 차원의 제재 조치도 아울러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북한의 모란봉악단 공연 취소에 이어서 이번 핵실험 도발을 통해 북한 정권의 불가측성은 이미 한계를 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북한이 언제든 추가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확고한 군사적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국제 공조를 통한 억지 및 예방 외교에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차원에서는 금년에도 미중 간 협력과 갈등이 병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케리 국무장관이 최근 연설에서
금년이 미국의 아태 정책에 있어 대단히 활동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또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최근 한 연설에서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 외교를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주도로 한일중 삼국 협력 체제가 완전히 복원되었고 연말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상 타결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도 조성됨으로써 우리의 전략적 공간 측면에서 어느 정도 여건이 좋아졌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역동적이고 그만큼 가변성도 큰 동북아 지역이 환경에 비추어 금년에도 여러 가지 많은 도전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 외교안보 당국은 대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지난해 많은 전문가들이 이가 강조한 바 있듯이 분쟁, 테러, 난민, 전염병 등 다양한 도전들이 분열과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그러한 기조가 계속 내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정학적 도전과 글로벌 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혼재되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서 글로벌 경제 리스크를 가중시키는 위험 신호들이 도처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의 어느 재무장관이 밝힌 바 있듯이 마치 글로벌 경제의 위기 요소들이 칵테일처럼 뒤섞여 터져나오고 있다 하고 말한 바가 있는데 현상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지난해 유엔 차원에서 타결된 지속가능 개발 목표와 새로운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이란 핵 합의와 같은 이전 표적 합의들이 어떻게 이행되느냐가 지난해 어렵게 전개를 이룬 새로운 다자주의적 협력 흐름의 항배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가진 외교부 연도무보고는 비록 북핵 대응과 평화통일 외교의 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우리 외교가 직면하고 있는 한반도, 동북아, 글로벌 차원에서의 환경과 도전이라는 큰 그림을 밑바탕에 두면서 나름대로의 전략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우선 외교부는 북핵 대응과 평화통일 외교 추진을 위해 네 가지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북핵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와 압박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금년도 외교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안보리 차원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조치가 담긴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과거 1, 2, 3차 핵실험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미국 등 우방국들과 거의 실시간으로 조율을 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도 여러 가지 형태로 경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이번 안보리 제재 조치가 대통령께서도 누차 강조하신 바와 같이 과거 핵실험 때와는 차원이 달라져야 한다는 그러한 확고한 입장하에 미국 등 우방국과 구체적인 그러한 제재 내용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협력 수준인데 잘 아시다시피 핵실험 직후부터 대통령과 외교장관 차원에서 중국 측에 대해 전례 없이 강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중국 측이 북핵 불용에 대한 의지를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시김을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늘 하던 식의 그러한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이 아닌 그러한 무관용 제로 톨러런스의 엄중함을 이때 안보리 제재 내지 여타 실효적인 제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주 케리 장관도 중국을 직접 방문하여 중국이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로서는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제가 각국 외교장관과 통화한 것에 이어서 미, 중, 일러 수석 대표와 수차례 회담 및 유선 협의를 가졌고 안보리 차원의 단호한 대응을 도출하기 위해서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이번 주 뉴욕을 방문해서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을 개별 조속했으며 저도 일부
주요국 외상들과 추가적인 유선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북한에 대한 압박은 안보리 제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외교부는 현재 미국, EU, 일본, 호주 등 우방국들과 이미 양자 차원의 제재 조치에 대하여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차원의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추진함과 아울러서 정부로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현재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북한의 핵실험 도발 이후 전체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얼마 전 WEF 세계경제포럼은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다보스 포럼 초청을 전격 철회한 바 있고 유엔 사무국도 북한 외교관들의 군축 연수를 연기했습니다. 이 밖에도 유엔 회원국들과 국제기구 차원에서 나름대로 다양한 제재와 압박이 검토되고 있고 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고리 있지만은 북한이 스스로 자초한 것으로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북한에 대한 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국제 공조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대선에게서 오늘 청와대 보고시 모두 반에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육자회담 틀내 5자 간 공조를 통해서 대북 압박을 강화해 나가면서 한미일, 한일중, 한미중 등 삼각협력도 창의적으로 활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능동적 동북아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 공고화입니다. 미, 중, 일, 러 등 주변 4국가의 외교는 비단 북한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 유지와 우리의 평화 통일 노력에 있어서도 핵심적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독일의 경험에서 보듯이 한반도 통일의 경우 주변국의 신뢰를 얻는 통일 외교의 중요성은 훨씬 크다고 하겠습니다. 주변 4국가 신뢰를 토대로 좋은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일은 어느 특정 정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국가의 대전략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작년 한 해 주변 4국가의 외교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9월 방중, 10월 방미, 그리고 11월 서울에서 개시된 한일중 삼국정상회의와 그 길게 이루어진 한일정상회담은 우리의 전략적 로드맵에 따라서 동북아 외교를 능동적으로 펼쳐온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도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최상의 상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캐리 국무장관과서는 가급적 가까운 시일 내에 양국 수도 또는 국제외 기획에 만나서 북한 도발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작년 10월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사항 이행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양 정상 간 합의된 한반도 미래에 관한 한미 고위급 전략 협의가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북한 핵실험 이후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북한 문제에 관한 전략적 소통을 보다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일본과는 작년 말 위안부 문제 타결로 마련된 모멘텀을 토대로 투트랙 기조 하에서 경제, 인적 교류 등 호의적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북핵 관련 한일 및 한미일 간 공조를 공고히 해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수교 25주년을 맞은 러시아의 경우 금년 중 각종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양자 관계뿐 아니라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건설적 역할을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금년에는 동북아 지역 내 삼각협력 체제를 보다 활발히 가동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주 한미일 차관급 협의회를 가진 바가 있고 금년 중 적절한 시기에 한일 중 협의체도 고위급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여러 계기에 한미 중 협의체의 유용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고 오늘도 대통령에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현안과 장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러한 한미 중 협의 방식도 적극 가동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전방위적 평화통일 지역외교 전개입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시티브는 지난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개적으로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한일 중 정상회의 계기에도 중일 정상 차원에서 이 구상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동북아 원자력 안전협의체 설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가 진행되는 등 주요 분야별 협력 사업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라시아 이니시티브의 경우 유라시아 친선특급의 대성공을 바탕으로 그 가능성을 재확인하였고, 남북로 삼각협력 사업, 북극이사회 활동, 한중앙아 협력사무국 추진 기반 마련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미중 그리고 미러 간 긴장 관계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올해 출범 4년차를 맞는 이 양대 구상이 보다 진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외교가 거둔 특기한 많은 성과 중 하나는 다자 협의체와의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중견국 5개국 협의체인 믹타, 그리고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체코 방문 시 정상회담을 가진 중유럽, 비제그라드 그룹 등 8개 지역 협의체와 일대 다자 형식의 외교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자 협의체는 기존의 아세안, 아셈 등 지역 협의체와 함께 양자관계 강화 측면에서는 물론 우리의 통일 노력에도 커다란 원군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 비제그라드4 정상회담 직후 유럽의 소지역 그룹에서도 유사한 다자 간 대화 메커니즘 구축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는데, 이러한 높은 수요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잘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협력 포럼 외교장관 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36개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모이는 대규모 국제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과제는 통일 지원을 위한 국제 인프라 강화입니다. 제가 지난 연말 어느 기구를 통해서 2016년이 우리 외교의 다자 외교 전성기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정부는 금년에 약 10개 국제기구와 국제회의의 의장직을 수임하는 한편 주요 기구의 이사국도 다수 맡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는 금년에 개발 협력과 인도주의 외교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 지난해 유엔 총회와 글로벌 보건안보구상 서울회의 등 계기에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를 참여한 바 있고, 특히 그 4대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큰 호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우리가 지난해 에볼라 긴급구호를 통해 보여준 감염병 대처 능력과 교육, 과학기술, 농촌개발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역량과 경험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서 국제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기여는 궁극적으로 향후 통일 과정에서 우리의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통일 공공외교와 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경제 외교에도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연초 공공외교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과거 문화외교 중심의 공공외교를 정책과 지식 그리고 문화가 융합된 공공외교로 전환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연초부터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국내 경제 활력 회복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한 경제 외교의 전 재공간이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와 동북아 차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고, 글로벌 차원에서도 유동적이고 불확실성이 높은 전환기적인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보고는 그러한 엄중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런 만큼 외교 국방 통일 부서들도 그에 상하는 비상한 각오를 갖고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과 평화통일 추진 방안에 대한 전략과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매우 유익한 토론을 가졌습니다. 오늘 그 토의에서 청와대 토론 과정에서 통준희 부위원장께서도 인용하셨고, 또 저도 자주 인용하는 말입니다만, 그 윈스턴 처칠이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여는 순풍이 아닌 역풍에서 가장 높이 난다라고 했는데, 대통령께서도 오늘 토론 과정에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개에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환경은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우리로서는 얼마든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역량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과
언론 등 여러 주도층에 적극적인 청원을 기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원하시는 기자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하실 때 성명과 소속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브리핑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일보. 네, 저 문화일보 인지연입니다. 그 신년 업무 보고에서 이제 육자회담 틀의 창의적 활용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셨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그래서 북한을 제외한 오자회담을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부가 그간 오자회담이라는 틀을 이제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 이제 중국이 북한만 빼고 하는 소다자회담에 대해서 사실상 좀 거부 반응을 보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축소판인 한미중도 그래서 잘 현실화되지가 않았는데 이번에는 과연 그게 가능한 여건이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방금 장관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전례 없이 강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자회담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일종의 압박 메시지라는 느낌이 좀 있는데 중국에 어떻게 보면 기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중국이 응할 거라고 보시는지 좀 의문이고요. 또 오자회담 외에도 육자회담의 창의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구상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 오자회담 자체가 이제 새롭다기보다는 그 동안에 이제 육자회담이 한 7년 이상 공전이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오자회담의 당사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일 중러 간에는 양자적인 측면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긴밀한 그런 조율과 협의가 있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한미 간에 또 한중 간에 한러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그 협의의 질과 빈도는 육자회담이 진전이 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그 깊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탐색적 대화를 얘기했을 때도 사실상 공감대가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리고, 그러한 토대하에서 오늘 대통령님께서도 이제 창의적인 방안의 하나로 오자회담의 그 필요성에 대해 이제 적극 검토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주요한 그 외교 일정 등을 저희가 염두에 두면서 또 외교 일정과 관계없이 앞으로 북한 핵 문제,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안 그 이후에 과정에서 이러한 방안을 여러 관계국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생각이고, 이것은 실현이 될 경우에 북한에 대해서 매우 실질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저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이란 제재가 해제가 됐습니다마는 길게는 37년, 짧게는 지난 13년 동안 이란 핵 문제가 북한 핵 문제 못지않게 가장 지난한 국제사회에서의 핵 확산 문제였는데, 이란의 경우 역시 그 당사자들 6+1이라는 그 국가들이 일체가 돼서 단합이 돼서 이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결국 이란이 경제를 위해서 핵을 포기하는 그러한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자가 단합을 한다면은 키신저 박사가 몇 년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대부분이 참석을 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오자가 한국과 합쳐서 한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나 물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 단계에서 각국의 반응이 어떨지를 예단하기는 이릅니다만은 외교라는 것은 결국 어려운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러한 아트 오브 더 파서블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자회담과 더불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 한미일 이미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한미일 형식의 다양한 그 협의체 이외에 앞으로 그 한미 중 간의 그러한 3자 협력체 또 더 나아가서 작년 가을 이래 다시 정상화되고 있는 한중일 대화 체제, 이러한 3자 회의체를 3자 대화 체제를 보다 활성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이외에 오늘 제가 이제 그 업무 보고 때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양자, 삼자, 소다자 이외에도 이미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북한 핵실험 이후 상당히 많은 국가가 나름대로의 그런 그 압박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공간 개설을 철회한 나라도 있고 외교장관을 포함한 고인사들의 방문을 취소시킨 바도 있고 그 이외에 공개할 수 없는 다양한 압박 조치를 취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조치들이 계속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이런 구도가 계속되면 될수록 북한으로서는 그것이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든 양자 조치를 통해서든 아니면 이런 국제사회 압박 조치를 통해서든 상당히 아픈 그런 결과를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최근에 이제 미 의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새로운 그런 이제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제재 조치는 세컨더리 보이콧 요소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상당히 상원에서까지 통과가 된다면은 상당히 중요한 압박 조치이자 중요한 그 메시지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세계일보 하시죠. 네, 세계일보 염유섭 기자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시행될 경우 나지나산 프로젝트와 같은 남북러 삼각 협력 사업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지, 나지나산 프로젝트를 포함한 남북러 삼각 협력 사업은 이번 핵실험과 무관하게 계속 추진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전체적으로 이번 북한 핵실험의 그 파장이 미치는 범위는 상당히 이제 넓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북한과 북한의 북한에게 뼈아픈 그런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안보리 결의에 대한 그 핵심 유관국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그러한 결과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만은 나지나산 사업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민간 주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 주도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다만 이러한 그 새로운 환경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아시아경제 노태영입니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역대 최상의 한중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일련의 대응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정부가 한중 관계에 있어 외교적 과대 포장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시각도 있는데요. 지난해 연도 업무 보고와 달리 이번에는 최상의 한중 관계란 표현이 빠졌습니다. 현 시점에서 한중 관계에 대해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궁금하고요. 덧붙여 우리 정부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포기한 건지 궁금합니다. 예. 그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아마 그 질문을 이제 중국 측의 고위 당국자나 아마 여러 인사들한테 뭐 학계나 여러 인사들한테 아마 물어보시면은 여전히 그쪽에서의 반응은 한중 관계는 역대 최상의 관계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아마 분명히 할 것입니다. 지금도 바로 이 순간에도 저희는 그런 보고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도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핵 문제에 관련한 또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서울과 북경과 또 이 유엔 차원에서 많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강조한 것처럼 어려울 때 북한의 4차 핵실험이라는 이런 어려운 시점에 이러한 그 최상의 양국 관계가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또 중국 측에서는 북중 관계라는 것 측면도 일단 염두에 두면서 아마 이것을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아마 많이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결국 지금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번 사태의 엄중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또 9.19 공동성명을 위반하고 한반도 동북아 세계의 그 핵 확산 질서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것이 중국의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고 또 동북 삼성의 그러한 환경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중국의 많은 그 국민들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있고 이러한 모든 요소를 감안할 때 이번에도 만약에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현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누차 얘기한 것처럼 북한이 앞으로 5차, 6차 핵실험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주변국들이 되든 국제사회가 되든 이러한 우리의 그 메시지나 조치를 뒤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달라야 된다고 하는 그 저희의 입장은 바로 이런 점을 반영하는 것이고 약이라는 것은 바로 필요한 그 시점에 약을 정확하게 써야지. 그래서 잘못 쓰고 너무 약하게 쓰면은 자꾸 그 독한 약을 강한 약을 자꾸 쓰게 되는데 그 약이 듣지 않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중국을 포함한 우리 주변국들 모두 단합을 해서 북한이 오히려 이 시점에 국제사회의 그 엄중한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행동을 하고 또 앞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것만이 오히려 그 이후에 야기될 수 있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그러한 측면에서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이 핵실험이 터지자마자 이미 벌써 이제 그 위상선에선 전화를 이제 많이 했고요. 저도 왕이 부장과 70분이라는 장시간에 통화를 했고 육자수석이 벌써 여러 차례 중국 측과 협의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이제 또 유엔 차원에서도 지금 거의 24시간 중국 측과 또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측에 대해서는 우리의 메시지를 양자적인 차원에서 또 공개적인 차원에서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전달을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저희가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외신 월스트리트 저널. 월스트리트 저널. 예. Is this on? Alistair Gale of the Wall Street Journal. Just a couple of questions on the sanctions. You talked about the possibility of bilateral sanctions. Can you explain to us what the options are for South Korea, and do they include the Kaesong complex? And can you also clarify whether South Korea would support trade, financial, and secondary sanctions at the United Nations? Thank you. 예, 지금 이제 그 양자 차원의 제재는 어떤 측면에서는 그 안보리 제재 그 못지않게 강력한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든 실효적인 수단을 강구한다고 할 때에는 당연히 그 중에 양자 차원의 제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점에서는 앞으로 안보리 제재 논의를 저희가 진행해 나가면서 그와 더불어서 이런 양자 차원의 제재에 대한 그런 협의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그 양자 차원의 제재는 각국이 이제 그 생각하는 그런 하나의 그 이제 측면이 각국이 처한 입장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그 이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생각이 나름대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제 어떠한 방식을 취할지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저희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또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이런 시점이 있고 앞으로 안보리 결의안 그 진행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컨드 보이콧이나 세컨더리 생션이나 세컨더리 보이콧 이 문제는 그 과거에 이것이 적용돼서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는 그런 많은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이 양자 차원이라 하더라도 양자 차원의 경우 이것이 이제 포함이 될 경우 그 나름대로 상당히 이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이제 검토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안보리 차원에서 이러한 세컨더리 보이콧, 세컨더리 생션 요소가 포함된 문안이 채택될지 여부는 이것은 이제 안보리 이사국 간의 협의에 달려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제가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데일리 NK. 네, 데일리 NK 김소환 기자입니다. 탈북민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해 10월 미 의회 산하 행정부 중국위원회가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국경 수비대는 모든 불법 월경자들, 그러니까 탈북민들을 사살하라는 새로운 지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외교부 차원에서 북중 접경지대에서 중국이 국경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는지, 또 그렇게 강화하는 원인은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 정부의 탈북민 북송을 막기 위한 어떠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선 이제 말씀하신 보고서가 사실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보고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이제 부분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정확히 이제 어떤 근거하에 이것이 나온 것인지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렇다 저렇다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탈북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정부의 입장은 뭐 분명합니다. 자유의사에 따라서 탈북민들이 가고 싶은 그 나라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 올 경우에는 우리가 다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도적인 차원, 인권적인 차원에서 모든 필요한 그런 우리의 지원을 해야 되고 또 국제 무대에서도 이런 입장을 저희가 적극 개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이제 지금 이제 저희 국내에 한 3만 명 가까운 탈북민이 있고 매년 적지 않은 수가 한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있어서 주변국들의 태도는 점점 보다 협조적이다 이런 협조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뭐 나라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협조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100%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과거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우리 정부의 노력 또 주변국들의 때로는 전폭적, 때로는 부분적인 협조에 힘입어서 비교적 이제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에 입국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시죠. 이쪽 편에 헤럴드 경제. 예, 헤럴드 경제 김영 기자입니다. 군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이번 업무 보고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지난해 12월 합의로 이게 일단락됐다는 인식 때문인가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합의 이후에 아베 총리의 왜곡된 발언 등 합의를 훼손하는 발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항의 계획은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최종적, 불가역적 같은 일부 문구와 소녀상 이전 등을 놓고 한일 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추가 협의나 후속 협의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보고에 군대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희 보고의 좀 주된 그 초점이 포커스가 당면한 이제 북핵 문제에 대응하는 측면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평화 통일로 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정책적인 그런 우리 로드맵을 보고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일부 이제 일본에서 나오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협상 타결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언급들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볼 때 한일 양국 정부 모두 그 지난 12월 말에 타결된 군대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그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측에서 일본 측에 대해서 이 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 얘기가 있을 때마다 이미 우리 대변인실을 통해서 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또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여튼 합의된 문안에 있는 것인 그 합의된 문안에 많은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이것이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재단이 이제 설치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이제 많은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사안들에 대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그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취하는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조치를 시행해 나갈 생각이다. 또 그런 과정에서 피해자 할머니 분들과 계속 협의를 해나갈 생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외신 NPR. Hi, National hi. Press This is from NPR. Hae Kang from National Public Radio. It seems that the direction the international players are going is further isolation of North Korea. Does South Korea rule out engagement and talking to North Korea without preconditions? This is a different approach than the status quo, which doesn't appear to be working. 예, 지금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저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원칙적이고 강력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또 대화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 말에 또 차관 회담도 이제 가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통해서 핵무기에 대한 아주 강력한 그런 집착을 보이고 또 병진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하는 상황에서 저희로서는 이 민족의 안전이라는 측면, 국가 안보라는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강력한 메시지와 이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북한이 핵무기 포기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비핵화의 길로 나서겠다고 한다면은 저희를 포함해서 우리 육자회담 당사국 그리고 또 국제사의 많은 그런 나라들은 그것을 환영할 것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 동안에 수없이 많은 중요한 제의들을 여러 나라가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북측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인게이지먼트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아직은 이 시점에서는 이것이 좀 적절치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핵협상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협의를 통한 타결, negotiated settlement라는 그런 설례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러한 하나의 선례도 본받으면서
경진론을 포기하고 경제 발전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전략적 선택을 하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그런 일원으로 참여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이데일리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의 장영훈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장관님께서 앞서 많은 질문에 답을 해주셔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궁금한 것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북한을 제외한 오자 회담의 뭐 실효성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왔는데 이 오자 회담이 실효성이 생기려면은 중국이 이제 대북 압박에 좀 동참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이 대북 제재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많이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정부에서 지금까지 한중 간에 오고 간 얘기들을 밝힌 것을 보면은 중국은 아직까지도 상당히 소극적 내지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이 앞으로 계속 이런 태도를 취할 경우에 우리 정부에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보관이 있으신지 일단 하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북한이 뼈아플 수 있는 대북 제재라는 걸 지금 우리 정부와 한미일 차원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뼈아플 수 있는 제재라는 것의 수준이 어떤 수준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핵무장 해제를 염두에 두시는 건지, 아니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북한에서 계속 걱정하고 있는 체제의 위협이라든지 붕괴까지를 염두에 둘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를 상정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오자 회담 문제라든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한미중을 포함한 다양한 형식의 3자 대화 방식 이런 것들은 이미 그 동안에도 그 여러 가지 형태로는 뭐 트랙 1 차원에서 또는 트랙 1.5나 트랙 2 차원에서도 사실 거론을 해온 상황입니다. 갑작스럽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국이 지금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바로 4차 핵실험이 이루어진 바로 이 엄중한 시점이 그 동안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지 않았던 이런 오자회담을 위해서 오자회담을 이제 가동하기 위한 좋은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것은 마치 그 이란 핵협상 때 6+1 형식으로 해서 이제 그 6가 이제 단합을 했고 또 이란 측도 아주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이제 대응을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선례에서 보듯이 이 서로 단합된 그런 입장을 갖는 것은 이런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효한 수단이 될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 중국이 지금 이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지금 예단할 필요는 없고요. 그것은 앞으로 이제 북한이 이제 이미 네 번이나 핵실험을 한 상태에서 중국 정부도 북핵 불용과 단호한 또 결연한 반대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명확한 그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 이후에 이러한 그 국제사회의 그 입장을 보다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런 오자든 삼자든 또 다른 형태의 형식의 그런 대화 체제든 이것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큰 이견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앞으로 유관국들 간에 계속 협의를 좀 해나가면서 해나갈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이제 뭐 뼈아프게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바로 이제 이러한 것과 관련된 그 협의가 바로 유엔 안보리 결의의 문화 협의 과정에서 이제 가장 좀 핵심적인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리 협의 과정이라는 것은 뭐 1차, 2차, 3차 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양자 차원의 대화보다 이 다자 차원의 대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만은 그러한 과정에서도 국제사회가 이번에 보여준 그런 태도에 걸맞게 태도에 걸맞는 그러한 그 단호한 입장들이 그 문안에 반영된다면은 그것은 과거 어느 때보다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스스로의 그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그런 방책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억지 수단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2016년도 외교부 연도 업무보고 관련 외교부 장관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미국 등 우방국들과 거의 실시간으로 조율을 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도 여러 가지 형태로 경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이번 안보리 제주 조치가 대통령께서도 누차 강조하신 바와 같이 과거 핵실험 때와는 차원이 달라져야 한다는 그러한 확고한 입장하에 미국 등 우방국과 구체적인 그런 제재 내용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협력 수준인데 잘 아시다시피 핵실험 직후부터 대통령과 외교장관 차원에서 중국 측에 대해 전례 없이 강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중국 측이 북핵 불용에 대한 의지를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시김을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늘 하던 식의 그러한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이 아닌 그러한 무관용 제로 톨러런스의 엄중함을 이때 안보리 제재 내지 여타 실효적인 제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주 케리 장관도 중국을 직접 방문하여 중국이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로서는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제가 각국 외교장관과 통화한 것에 이어서 미, 중, 일러 수석 대표와 수차례 회담 및 유선 협의를 가졌고 안보리 차원의 단호한 대응을 도출하기 위해서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이번 주 뉴욕을 방문해서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을 개별 조속했으며 저도 일부 주요국 외상들과 추가적인 유선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북한에 대한 압박은 안보리 제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외교부는 현재 미국, EU, 일본, 호주 등 우방국들과 이미 양자 차원의 제재 조치에 대하여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차원의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추진함과 아울러서 정부로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현재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북한의 핵실험 도발 이후 전체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얼마 전 WEF 세계경제포럼은 리 수용 북한 외무상의 다보스 포럼 초청을 전격 처리한 바 있고 유엔 사무국도 북한 외교관들의 군축 연수를 연기했습니다. 이 밖에도 유엔 회원국들과 국제기구 차원에서 나름대로 다양한 제재와 압박이 검토되고 있고 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고리심만은 북한이 스스로 자초한 것으로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북한에 대한 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국제 공조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대선에게서 오늘 청와대 보고시 모두 반에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육자회담 틀내 5자간 공조를 통해서 대북 압박을 강화해 나가면서 한미일, 한일중, 한미중 등 삼각협력도 창의적으로 활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능동적 동북아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 공고화입니다. 미, 중, 일, 러 등 주변 사국과의 외교는 비단 북한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 유지와 우리의 평화 통일 노력에 있어서도 핵심적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독일의 경험에서 보듯이 한반도 통일의 경우 주변국의 신뢰를 얻는 통일 외교의 중요성은 훨씬 크다고 하겠습니다. 주변 사국과 신뢰를 토대로 좋은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일은 어느 특정 정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국가의 대전략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작년 한 해 주변 사국과의 외교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9월 방중, 10월 방미, 그리고 11월 서울에서 개시된 한일 중 삼국 정상회의와 그 길게 이루어진 한일 정상회담은 우리의 전략적 로드맵에 따라서 동북아 외교를 능동적으로 펼쳐온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도 한미 동맹을 지속적으로 최상의 상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캐리 국무장관과 와서는 가급적 가까운 시일 내에 양국 수도 또는 국제외 기획에 만나서 북한 도발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작년 10월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사항 이행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양 정상 간 합의된 한반도 미래에 관한 한미 고위급 전략 협의가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북한 핵실험 이후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북핵, 북한 문제에 관한 전략적 소통을 보다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일본과는 작년 말 위안부 문제 타결로 마련된 모멘텀을 토대로 투트랙 기조 하에서 경제, 인적 교류 등 호의적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북핵 관련 한일 및 한미일 간 공조를 공고히 해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수교 25주년을 맞은 러시아의 경우 금년 중 각종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양자 관계뿐 아니라 북핵,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건설적 역할을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금년에는 동북아 지역 내 삼각협력 체제를 보다 활발히 가동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주 한미일 차관급 협의회를 가진 바가 있고 금년 중 적절한 시기에 한일 중 협의체도 고위급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여러 계기에 한미 중 협의체의 유용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고 오늘도 대통령께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현안과 장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러한 한미 중 협의 방식도 적극 가동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전방위적 평화통일 지역외교 전개입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시티브는 지난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개적으로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한일 중 정상회의 계기에도 중일 정상 차원에서 이 구상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동북아 원자력 안전협의체 설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가 진행되는 등 주요 분야별 협력 사업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라시아 이니시티브의 경우 유라시아 친선특급의 대성공을 바탕으로 그 가능성을 재확인하였고 남북로 삼각협력 사업, 북극이사회 활동, 한중앙아 협력 사무국 추진 기반 마련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미중 그리고 미러 간 긴장 관계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올해 출범 4년차를 맞는 이 양대 구상이 보다 진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외교가 거둔 특기한 많은 성과 중 하나는 다자 협의체와의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중견국 5개국 협의체인 믹타 그리고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체코 방문 시 정상회담을 가지도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한미일 형식의 다양한 그 협의체 이외에 앞으로 그 한미 중 간의 그러한 3자 협력체 또 더 나아가서 작년 가을 이래 다시 정상화되고 있는 한중일 대화체제 이러한 3자 대화체제를 보다 활성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이외에 오늘 제가 이제 그 업무 보고 때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양자, 3자, 소다자 이외에도 이미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북한 핵실험 이후 상당히 많은 국가가 나름대로의 그런 그 압박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공간 개설을 철회한 나라도 있고 외교장관을 포함한 고인사들의 방문을 취소시킨 바도 있고 그 이외에 공개할 수 없는 다양한 압박 조치를 취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조치들이 계속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이런 구도가 계속되면 될수록 북한으로서는 그것이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든 양자 조치를 통해서든 아니면 이런 국제사회 압박 조치를 통해서든 상당히 아픈 그런 결과를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최근에 이제 미 의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새로운 그런 이제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제재 조치는 세컨더리 보이콧 요소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상당히 상원에서까지 통과가 된다면은 상당히 중요한 압박 조치이자 중요한 그 메시지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세계일보 하시죠. 네, 세계일보 염유섭 기자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시행될 경우 나지나산 프로젝트와 같은 남북러 삼각 협력 사업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지, 나지나산 프로젝트를 포함한 남북러 삼각 협력 사업은 이번 핵실험과 무관하게 계속 추진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전체적으로 이번 북한 핵실험의 그 파장이 미치는 범위는 상당히 이제 넓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북한과 북한의 북한에게 뼈아픈 그런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안보리 결의에 대한 그 핵심 유관국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그러한 결과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만은 나지나산 사업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민간 주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 주도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다만 이러한 그 새로운 환경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아시아경제 노태영입니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역대 최상의 한중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일련의 대응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정부가 한중 관계에 있어 외교적 과대 포장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시각도 있는데요. 지난해 연도 업무 보고와 달리 이번에는 최상의 한중 관계란 표현이 빠졌습니다. 현 시점에서 한중 관계에 대해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궁금하고요. 덧붙여 우리 정부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포기한 건지 궁금합니다. 예. 그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아마 그 질문을 이제 중국 측의 고위 당국자나 아마 여러 인사들한테 뭐 학계나 여러 인사들한테 아마 물어보시면은 여전히 그쪽에서의 반응은 한중 관계는 역대 최상의 관계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아마 분명히 할 것입니다. 지금도 바로 이 순간에도 저희는 그런 보고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도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핵 문제에 관련한 또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서울과 북경과 또 이 유엔 차원에서 많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강조한 것처럼 어려울 때 북한의 4차 핵실험이라는 이런 어려운 시점에 이러한 그 최상의 양국 관계가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또 중국 측에서는 북중 관계라는 것 측면도 일단 염두에 두면서 아마 이것을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아마 많이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결국 지금 우리가 지금 그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번 사태의 엄중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또 9.19 공동성명을 위반하고 한반도 동북아 세계의 그 핵 확산 질서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것이 중국의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고 또 동북 삼성의 그러한 환경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중국의 많은 그 국민들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있고 이러한 모든 요소를 감안할 때 이번에도 만약에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이것을 행동으로 실현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누차 얘기한 것처럼 북한이 앞으로 5차, 6차 핵실험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주변국들이 되든 국제사회가 되든 이러한 우리의 그 메시지나 조치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달라야 된다고 하는 그 저희의 입장은 바로 이런 점을 반영하는 것이고, 약이라는 것은 바로 필요한 그 시점에 약을 정확하게 써야지. 그래서 잘못 쓰고 너무 약하게 쓰면은 자꾸 그 독한 약을, 강한 약을 자꾸 쓰게 되는데 그 약이 듣지 않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중국을 포함한 우리 주변국들 모두 단합을 해서 북한이 오히려 이 시점에 국제사회의 그 엄중한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행동을 하고 또 앞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것만이 오히려 그 이후에 야기될 수 있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그러한 측면에서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이 핵실험이 터지자마자 이미 벌써 이제 위상선에선 전화를 이제 많이 했고요. 저도 왕이 부장과 70분이라는 장시간에 통화를 했고 육자수석이 벌써 여러 차례 중국 측과 협의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이제 또 유엔 차원에서도 지금 거의 24시간 중국 측과 또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측에 대해서는 우리의 메시지를 양자적인 차원에서 또 공개적인 차원에서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전달을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저희가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외신 월스트리트저널. 월스트리트저널. 예. Is this on? Alistair Gale of the Wall Street Journal. Just a couple of questions on the sanctions. You talked about the possibility of bilateral sanctions. Can you explain to us what the options are for South Korea, and do they include the Kaesong complex? And can you also clarify whether South Korea would support trade, financial, and secondary sanctions at the United Nations? Thank you. 예, 지금 이제 양자 차원의 제재는 어떤 측면에서는 안보리 제재 못지않게 강력한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든 실효적인 수단을 강구한다고 할 때에는 당연히 그 중에 양자 차원의 제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점에서는 앞으로 안보리 제재 논의를 저희가 진행해 나가면서 그와 더불어서 이런 양자 차원의 제재에 대한 그런 협의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그 양자 차원의 제재는 각국이 이제 생각하는 그런 하나의 이제 측면이 각국이 처한 입장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생각이 나름대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제 어떠한 방식을 취할지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또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이른 시점이 있고 앞으로 안보리 결의안 진행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컨 보이콧이나 세컨더리 생수이나 세컨더리 보이콧 이 문제는 과거에 이것이 적용돼서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는 그런 많은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이 양자 차원이라 하더라도 양자 차원의 경우 이것이 이제 포함이 될 경우 그 나름대로 상당히 이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이제 검토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안보리 차원에서 이러한 세컨더리 보이콧, 세컨더리 생션 요소가 포함된 문안이 채택될지 여부는 이것은 이제 안보리 이사국 간의 협의에 달려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제가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데일리 NK. 네, 데일리 NK 김소환 기자입니다. 탈북민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해 10월 미 의회 산하 행정부 중국위원회가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국경 수비대는 모든 불법 월경자들, 그러니까 탈북민들을 사살하라는 새로운 지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외교부 차원에서 북중 접경지대에서 중국이 국경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는지, 또 그렇게 강화하는 원인은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 정부의 탈북민 북송을 막기 위한 어떠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선 이제 말씀하신 보고서가 사실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보고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이제 부분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정확히 이제 어떤 근거하에 이것이 나온 것인지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렇다 저렇다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탈북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정부의 입장은 뭐 분명합니다. 자유의사에 따라서 탈북민들이 가고 싶은 그 나라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 올 경우에는 우리가 다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도적인 차원, 인권적인 차원에서 모든 필요한 그런 우리의 지원을 해야 되고 또 국제 무대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저희가 적극 개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이제 지금 이제 저희 국내에 한 3만 명 가까운 탈북민이 있고 매년 적지 않은 수가 한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있어서 주변국들의 태도는 점점 보다 협조적이다. 이런 협조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뭐 나라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협조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100%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과거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우리 정부의 노력 또 주변국들의 때로는 전폭적, 때로는 부분적인 협조에 힘입어서 비교적 이제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에 입국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시죠. 이쪽 편에 헤럴드 경제. 예, 헤럴드 경제 김영 기자입니다. 군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제 위안부 문제가 이번 업무 보고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지난해 12월 합의로 이게 일단락됐다는 인식 때문인가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합의 이후에 아베 총리의 왜곡된 발언 등 그 합의를 훼손하는 발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항의 계획은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최종적, 불가역적 같은 일부 문구와 소녀상 이전 등을 놓고 한일 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추가 협의나 후속 협의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보고에 이제 군대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희 보고에 좀 주된 초점이 포커스가 당면한 이제 북핵 문제에 대응하는 측면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평화 통일로 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정책적인 그런 우리 로드맵을 보고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일부 이제 일본에서 나오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협상 타결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언급들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볼 때
한일 양진 중유럽, 비제그라드 그룹 등 8개 지역 협의체와 일대 다자 형식의 외교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자 협의체는 기존의 아세안, 아셈 등 지역 협의체와 함께 양자관계 강화 측면에서는 물론 우리의 통일 노력에도 커다란 원군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 비제그라드 4 정상회담 직후 유럽의 소지역 그룹에서도 유사한 다자 간 대화 메커니즘 구축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는데 이러한 높은 수요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잘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협력 포럼 외교장관 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36개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모이는 대규모 국제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과제는 통일 지원을 위한 국제 인프라 강화입니다. 제가 지난 연말 어느 기구를 통해서 2016년이 우리 외교의 다자 외교 전성기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정부는 금년에 약 10개 국제기구와 국제회의의 의장직을 수임하는 한편 주요 기구의 이사국도 다수 맡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는 금년에 개발 협력과 인도주의 외교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 지난해 유엔 총회와 글로벌 보건안보구상 서울회의 등 계기에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를 참여한 바 있고 특히 그 4대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큰 호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우리가 지난해 에볼라 긴급구호를 통해 보여준 감염병 대처 능력과 교육, 과학기술, 농촌개발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역량과 경험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서 국제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기여는 궁극적으로 향후 통일 과정에서 우리의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통일 공공외교와 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경제외교에도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연초 공공외교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과거 문화외교 중심의 공공외교를 정책과 지식 그리고 문화가 융합된 공공외교로 전환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연초부터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국내 경제 활력 회복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한 경제외교의 전 제공간이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와 동북아 차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고 글로벌 차원에서도 유동적이고 불확실성이 높은 전환기적인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보고는 그러한 엄중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런 만큼 외교 국방 통일 부서들도 그에 상하는 비상한 각오를 갖고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과 평화통일 추진 방안에 대한 전략과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매우 유익한 토론을 가졌습니다. 오늘 그 토의에서 청와대 토론 과정에서 통준희 부위원장께서도 인용하셨고 또 저도 자주 인용하는 말입니다만 그 윈스턴 처칠이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여는 순풍이 아닌 역풍에서 가장 높이 난다라고 했는데 대통령께서도 오늘 토론 과정에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개에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환경은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우리로서는 얼마든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역량이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과 언론 등 여러 주도층의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원하시는 기자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하실 때 성명과 소속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브리핑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일보. 네, 저 문화일보 인지연입니다. 그 신년 업무 보고에서 이제 육자회담 틀의 창의적 활용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셨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그래서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부가 그간 5자 회담이라는 틀을 이제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 이제 중국이 북한만 빼고 하는 소다자 회담에 대해서 사실상 좀 거부 반응을 보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축소판인 한미중도 그래서 잘 현실화되지가 않았는데 이번에는 과연 그게 가능한 여건이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방금 장관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전례 없이 강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자회담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일종의 압박 메시지라는 느낌이 좀 있는데 중국에 어떻게 보면 기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중국이 응할 거라고 보시는지 좀 의문이고요. 또 오자회담 외에도 육자회담의 창의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구상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 오자회담 자체가 이제 그 새롭다기보다는 그 동안에 이제 육자회담이 한 7년 이상 공전이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오자회담의 당사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일 중러 간에는 양자적인 측면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긴밀한 그런 조율과 협의가 있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한미 간에 또 한중 간에 한러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그 협의의 질과 빈도는 육자회담이 진전이 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그 깊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탐색적 대화를 얘기했을 때도 사실상 공감대가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리고 그러한 토대하에서 오늘 대통령님께서도 이제 창의적인 방안의 하나로 오자회담의 그 필요성에 대해 이제 적극 검토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주요한 그 외교 일정 등을 저희가 염두에 두면서 또 외교 일정과 관계없이 앞으로 북한 핵 문제,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안 그 이후에 과정에서 이러한 방안을 여러 관계국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생각이고 이것은 실현이 될 경우에 북한에 대해서 매우 실질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저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그 이란 제재가 해제가 됐습니다마는 길게는 37년, 짧게는 지난 13년 동안 이란 핵 문제가 북한 핵 문제 못지않게 가장 지난한 국제사회에서의 핵 확산 문제였는데 이란의 경우 역시 그 당사자들 6+1이라는 그 국가들이 일체가 돼서 단합이 돼서 이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결국 이란이 경제를 위해서 핵을 포기하는 그러한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자가 단합을 한다면은 키신저 박사가 몇 년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대부분이 참석을 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오자가 한국과 합쳐서 한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나 물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 단계에서 각국의 반응이 어떨지를 예단하기는 이릅니다만은 외교라는 것은 결국 어려운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러한 Art of the Possible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자회담과 더불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 한미일 이미 신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년 들어서 내외신 기자단을 합동으로 만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외교안보 분야 연도무 보고를 가졌습니다. 정부로서는 새벽두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 이후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는 상황의식을 갖고 있으며 오늘 외교안보 분야 업무 보고도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이루어졌고 또 대통령의 말씀도 이러한 분위기를 많이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연도무 보고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외교국방 통일부서의 커다란 주제는 평화통일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1월 13일 대국민담화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근본 북한의 핵실험이 동북아 지역의 안보 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가 있고 북한 핵 문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오늘 보고는 안보 태세, 외교 선순위, 남북 관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4대 중점 추진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로는 북한 도발 위협에 전방위적으로 총력 대응하고 둘째로는 북핵
북한 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며 실제로는 외교안보 환경 변화를 능동적 전략적으로 활용해 나가고 넷째로는 국민과 국제사회와 더불어 올바른 통일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금년도 외교안보 분야 보고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북핵 대응과 평화통일 외교를 주제로 금년 한 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당면 안보 위기에 총력 대응하면서 평화통일 외교를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대통령께 보고드린 연도 보고 자료는 여러분들께 곧 배포해 드릴 것으로 알고 있으니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 전략의 핵심 내용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현재 우리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금년에는 신년 벽두부터 북한에서 감행한 핵실험으로 인해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전 세계에 커다란 그런 파장을 야기하였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비단 한반도와 동북아 차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지형에도 여러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블링켄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면담에서 제가 근본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도전이라고 했는데 현재 100여 개 국가와 국제기구들이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서 보듯이 북한 핵실험 이후 국제정세는 전체 국제사회와 북한의 구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불과 열흘 만인 1월 16일 작년 이란 핵협상 타결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조치 해제가 이루어졌는데 북한의 근본 핵실험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것인지를 극명하게 대비시켜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정부는 지금 미국 등 우방국 그리고 유엔 안보리사국들 그리고 중국, 러시아 등 모든 유관국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담은 안보리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양자 차원의 제재 조치도 아울러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북한의 모란봉악단 공연 취소에 이어서 이번 핵실험 도발을 통해 북한 정권의 불가측성은 이미 한계를 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북한이 언제든 추가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확고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국제 공조를 통한 억지 및 예방 외교에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차원에서는 금년에도 미중 간 협력과 갈등이 병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캐리 국무장관이 최근 연설에서 금년이 미국의 아태 정책에 있어 대단히 활동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또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최근 한 연설에서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 외교를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주도로 한일중 삼국 협력 체제가 완전히 복원되었고 연말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상 타결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도 조성됨으로써 우리의 전략적 공간 측면에서 어느 정도 여건이 좋아졌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역동적이고 그만큼 가변성도 큰 동북아 지역이 환경에 비추어 금년에도 여러 가지 많은 도전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 외교안보 당국은 대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지난해 많은 전문가들이 이가 강조한 바 있듯이 분쟁, 테러, 난민, 전염병 등 다양한 도전들이 분열과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그러한 기조가 계속 내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정학적 도전과 글로벌 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혼재되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서 글로벌 경제 리스크를 가중시키는 위험 신호들이 도처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의 어느 재무장관이 밝힌 바 있듯이 마치 글로벌 경제의 위기 요소들이
칵테일처럼 뒤섞여 터져 나오고 있다 하고 말한 바가 있는데 현상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지난해 유엔 차원에서 타결된 지속 가능 개발 목표와 새로운 기후 변화 협약 그리고 이란 핵 합의와 같은 이정 표적 합의들이 어떻게 이행되느냐가 지난해 어렵게 전개를 이룬 새로운 다자주의적 협력 흐름의 향배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가진 외교부 연도무 보고는 비록 북핵 대응과 평화통일 외교의 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우리 외교가 직면하고 있는 한반도 동북아 글로벌 차원에서의 환경과 도전이라는 큰 그림을 밑바탕에 두면서 나름대로의 그 전략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우선 외교부는 북핵 대응과 평화통일 외교 추진을 위해 4가지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북핵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와 압박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금년도 외교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안보리 차원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조치가 담긴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과거 1, 2, 3차 핵실험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